안녕하십니까. 주식회사 서울로봇의 이사를 맡고 있는 구은석 변호사입니다. 오늘 전세 사기 최근에 나온 사례 한 3가지에서 4가지, 그리고 기소된 것도 있고 아직 수사 중인 사례, 좀 유심히 봐야 되고 흥미로운 사건들에 대해서 박종철 변호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최근에 좀 흥미로운 사건이 선고가 하나 됐습니다. 그래서 2024년 4월 16일, 불과 한 20일도 안 된 사건인데요. 2019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수도권 일대 다세대 주택을 사들인 뒤에 임차인 70명에게 144억여 원의 전세 보증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.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. 제가 우선 이 사건을 뽑은 것은 이게 사건 자체가 다른 사건과 특별하게 다르다 이게 아니라 현재 그 판결이 선고된 징역형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뽑았는데요. 우선 이분은 그냥 어떻게 보면 노멀한 무자본 갭 투자를 통해서 전세 사기를 저지르신 분 같고, 이번에 16일날 선고됐는데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. 제가 여기를 뽑은 거는 최초에 작년에 전세 사기가 어떻게 보면 처음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됐을 때는 이 비슷한 사건에서 선고가 징역 5년이 났다가 작년부터 점점 전세 사기가 문제가 되니까 작년 말에는 징역 10년 정도가 거의 평균적인 수준이었는데 올해 4월에 이제 선고 난 사건인데, 수법이나 범죄 피해자나 범죄 금액은 비슷한데 징역이 12년이 선고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 법원에서도 좀 선고를 조금 점점 세게 한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한번 찾아봤고요. 그 판사님의 판결문을 좀 봤을 때 조금 특이할 거는 이 사람들이 이제 재판할 때 항변하는 게 항상 똑같습니다. 자기들은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부동산 경기 악화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. 그랬을 때 이제 그 판결문의 내용인데 그 재판부는 요즘에 다 이런 문구를 써놓습니다. 부동산 규제나 경기 악화 등의 사정은 언제든지 발생하고 있고 임대인으로서는 적어도 그런 사항을 염두에 뒀어야 한다. 사실 이 사건의 본질은 자신의 탐욕인데 그 탐욕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면 멈춰야 했다. 이런 문구를 이제 써서 제가 조금 인상 깊어서 뽑아왔습니다. 그래서 일단 범죄는 원칙적으로 고의범만 처벌을 하는 게 우리나라의 이제 형사법의 기본 원칙입니다. 그러니까 고의범이란 것은 자기가 뭔가를 하겠다,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실행에 옮겨야 고의가 성립하고, 그럴 때 원칙적으로 처벌을 하고, 그런 고의가 없으면 처벌을 안 하는 게 원칙이고, 예외적으로 과실범의 경우는 법률에서 특별하게 규정을 했을 때 처벌하는 것이 이제 형사법의 대원칙이고, 법률에도 그렇게, 헌법 및 그 하위 법률에도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요. 시청자분들이 이제 많이 또 들어보신 용어가 있을 것입니다. 이제 고의와 이제 과실의 어떤 그 가운데 영역이 있는데, 이걸 일종의 미필적 고의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그래서 참 이 미필적 고의라는 게 각종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이나 아니면 일상생활에서도 많이들 사용하고 들어보셨을 텐데, 사실은 상당히 이제 법리적으로는 어려운 개념입니다. 이게 과연 일부러 그랬냐, 아니면 모르고 그랬냐, 그 사이에 그럴 수도 있었다, 그래도 괜찮다. 그 영역이 이제 미필적 고의의 영역인데요.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, 이 전세 사기 피고인들 일종의 이제 고의가 없었다고 좀 계속 항변을 하는 거거든요. 자기는 이렇게 될 줄 몰랐고, 피해를 줄 의사가 없었고. 근데 이제 법원에 지금 판결에 나와 있듯이, 이런 경기 악화 사정 등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예상 가능하다. 그런 점을 염두에 뒀어야 되는데, 그런 거를 전혀 개의치 않고 갭 투자, 기타, 자기 자본도 없으면서 자기의 욕심만 챙기려고 선량한 그런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편취한 사안은 고의범에 가깝다. 그래서 저는 그건 미필적 고의를 일종의 좀 적용을 한 사안이 아닌가,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또 하나 좀 짚고 싶은 거는 부동산 규제나 경기 악화 등의 사정을 한번 예측했어야 된다, 이런 취지로 이제 재판부가 썼는데, 사실 이게 김경민 교수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게 전세 사기가 결국 사회적 문제고 재난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하나의 좀 같은 연동선상을 봅니다. 그러니까
사실 최근에 뭐 부동산 PF 사태가 이제 점점 일어나고 있는 그걸 또 뭐 아실 텐데 사실 그런 대형 건설사들도 결국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사업이 잘 될 줄 알고 부동산 시장이 좋으니까 PF를 막 일으켰다가 이제 못 갚아야 돼서 뭐 록아웃에 들어가는데 그들도 사실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을 텐데도 뭐 염두에 두지 않고 사업을 진행했다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가 너무 커지니까 정부가 관여하고 금융기관이 관여해서 이들을 한마디로 해결해 주는 건데 과연 이들과 그러면 이 전세 사기와의 차이는 무엇인가 뭐 이런 뭐 의문 혹은 뭐 그냥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예.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것도 역시 최근 선고가 나온 건데요. 수원지방법원 형사 10단독에서 올해 3월 30일 날 이제 선고한 내용인데 요지는 이제 이미 해당 주택이 경매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제 임대차 계약, 전세 계약을 해서 전세 보증금 11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가로챈 분양 대행업자한테 징역을 선고한 사례입니다. 이 부분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. 기사가 약간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 기사에서는 자신이 소유했던 아파트를 뭐 전세를 줬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제가 봤을 땐 대행 업체니까 아마 자기가 이제 분양하는 거를 대가로 이제 그 피를 받는 구조였을 텐데 어쨌든 그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그 자체로도 이제 건물 소유주한테 한마디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임차인들 속였던 것 같고요. 저는 이걸 뽑은 이유가 피해 금액이 11억 원이나 다른 전세 사기 사건에 비해서는 사실 좀 적습니다. 근데도 징역 6년이 선고됐다는 게 아마 처음에 좀 구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임의 경매에 들어가서 누가 봐도 이거는 보증을 못 받는데도 진짜 악의적으로 한 사건이라는 점도 하나 있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보니까 이미 이런 사건을 많이 저질러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전세 사기라는 게 계속 이루어져 왔던 거고 이루어져 왔던 사이에서 최근에 도 이슈가 됐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. 이제 소유하시는 전과가 있는 동종 전과가 있는 분들이고 징역 6년을 선고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제 이런 형벌을 받으면 집행유예는 또 취소 사유에 해당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기존에 집행을 유예했던 형벌까지 이제 다 집행을 하게 되면 실제 6년보다 훨씬 더 그 수형 기간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저쪽 그 동탄 쪽의 전세 사기 부부네요. 이거는 이제 지금 기소까지 된 상태라는데 지금 재판 진행 중이라는 상태겠죠. 예, 요것도 좀 특이한 게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. 이 사건은 특이한 점이 이 범죄가 2020년부터 2023년 초, 그러니까 불과 작년입니다. 작년까지 일어났던 거니까 전세 사기가 마치 예전 뭐 19년, 20년도에 뭐 21년 이쪽에만 일어난 게 아니라 최근까지 일어났고 사실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키고자 좀 제가 뽑았고요.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여기서는 공인중개사들이 공범으로 이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 아마 이건 어떻게 뭐 수사가 어떻게 잘 됐는지 혹은 뭐 고소인 분들이 어떻게 고소를 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공인중개사도 임대인 부부랑 사실 구형이 좀 똑같습니다. 거의 똑같으니까 단순히 이게 공인중개사 중개한 게 아니라 사실상 알고서도 임차인들을 속였다는 게 나름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거 아닌가. 그래서 되게 어찌됐건 획기적이고 좀 되게 기분 좋은 사건이 아닌가 그런 의견이 들었습니다. 예. 공인중개사나 뭐 분양 대행업자분들에 대해서는 정범 그 주범들 그 임대인 소위 말하는 임대인이나 이제 건축주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가볍게 처벌을 해왔는데 구형은 이제 검사가 어느 정도 형량을 선고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재판장님께 요청하는 거거든요. 이 정도 범죄를 저질렀으면 법정형이 얼마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부부한테는 15년 및 7년을 선고해 주십시오. 그리고 공인중개사 부부한테는 한 명은 15년, 한 명은 8년을 실형을 선고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형이라고 하는데요. 검찰에서 좀 이제 공인 중개사들에 대한 가담 정도에 따라서 거의 정범과 주범과 동등한 역할로 판단을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사안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이거는 경찰관이 전세 사기를 한 건이 또 있네요. 이거는 한번 처음부터 좀 말씀을 좀 설명해 주시죠. 전직 경찰관이 다세대 주택을 뭐 다수 한 10세대 정도를 사서 전세 계약을 맺으면서 자기는 경찰 공무원 신분증까지 보여줬다면 나는 경찰이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임차인들을 안심시켜서
전세 보증금을 바꿔서 이제 잠적해 한 사건인데요.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약간 충격적인 게 뭐냐면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뭐 감정평가사, 공인중개사는 사실 민간인이고 경찰관은 공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제일 대표적인 공인인데 이를 이용해서 사건을 저질렀다는 게 되게 악질적인기도 하고 오히려 그거보다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전세 제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사실 임차인들의 입장에서는 뭐 이 정도까지 했는데 손글이라고 상상하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. 그리고 이런 사건은 사실 예방하기도 어떻게 보면 진짜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럼 결국에는 이제 전세 제도가 이렇게 위험한 제도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 좀 안타까웠습니다. 예. 이거는 경찰이 아무리 신분증을 보여주면은 저희가 변호사라고 해도 믿을 수밖에 뭐 꼭 전세뿐만 아니라 속된 말로 민중의 지팡이 역할을 하시는 우리 경찰 공무원들 이 신분증까지 제시하는데 그거를 믿지 않을 사람이 우리나라에 과연 몇이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참 정말 악질적이다. 그냥 일반 사기 범죄 차원을 넘어서 자기가 국가를 위해서 봉사했던 그런 의무도 있지만 그만큼 권한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악질적인 범죄에 사용했는지 참 안타까운 사안이네요.